이 정도일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폴란드로 향하는 한국산 무기들을 지켜보던 폴란드 관계자들의 반응인데요. K2 전차나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폴란드가 대규모로 도입한 한국산 무기들의 납품 속도가 빠른 줄은 익히 잘 알고 있었으나 그 예상을 한 번 더 뛰어넘는 엄청난 로켓 배송으로 폴란드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려 조기 인도에 성공한 한국 방산 업체들인데요. 지난 10월 25일 폴란드에 인도될 올해 마지막 K2 흑표 전차 구차 물량 7대가 선적되었고 이제 45일 후에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27일에도 K9 저주포 16문이 폴란드를 향해 선적되어 출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정도면 폴란드가 와우 회원이 아니냐는 것이 학계의 정설.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간단한 제조도 아니고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전차와 자주포를 예정된 기간보다 더 빠르게 만들어 선적하고 약속대로 폴란드에 직접 보내는 것이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특히 K2 전차, K9 저주포 둘 다 2024년 마지막 물량이지만 현재 내년 물량을 또 빠르게 생산 중에 있는데요. 이에 K2 전차 1차 계약 180대 중 내년 물량 96대가 남은 상황이며 K9 저주포 역시 212문 중 내년 물량 68문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총 84대의 K2 전차와 K9 저주포 144문을 보유하고 있게 된 것이죠. 한국의 이러한 빠른 납기에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최근 방한한 두다 대통령은 가장 먼저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한국 방산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납기 준수에 대한 신뢰에 감사함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자신의 SNS에도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한국 무기에 대한 긍정을 내비치고 있죠. 한국의 어마무시한 납기 속도에 외신들 역시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시아타임스는 한국의 방산 수출 성장 성공 사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2024년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며 지난 10년 동안 방산 수출은 12% 급증하여 전 세계 8위권에 안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업체가 이처럼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생산에 능한 데에는 사실 양면적인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한국의 우수한 제조업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적국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365일 만반의 채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죠. 6.25 전쟁 당시 탱크 하나 없어서 북한에 크게 열세였던 한국이었지만 그때의 울분을 원동력으로 현재 전세계 최고의 무기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만들어내는 한국입니다. 아시아타임스 역시 한국군의 꾸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 방위산업은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 기업에 비해 납품이 빠르고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매체의 한 기자는 군비 증강이 시급한 폴란드가 찾은 유일한 해답이 한국이었다라고 했는데요. Wysyłając na wschód swoje czołgi, stare, dotychczas używane, mieliśmy braki w magazynie, więc to, co Koreańczycy określili jako gap filling, czyli zapełnianie tych braków, które powstały, przez to, że daliśmy bardzo szybko swojemu sąsiadowi broń. Korea była jedynym krajem, który był w stanie tak szybko uzupełnić te braki też i to przeważyło na korzyść Korei jako dostawcy dużej porcji uzbrojenia. 실제로 올해 한국 방산업체들은 역대 최다 공장 가동률을 기록하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생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방산 4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 LIG 넥스원 중 올해 공장 가동률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88.5%, LIG 넥스원 75%, 카이 73.3%, 그리고 현대로템이 122.2%를 기록하면서 추가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가동률도 102.9%로 4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100%를 넘긴 바 있죠. 이런 가동률이다 보니 단 22개월 만에 68대의 전차를 만들어 보내준 것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속도입니다. 한국발 로켓 배송을 맛본 16기계화 사단은 매일 축제 분위기인데요. 폴란드 16기계화 사단의 SNS에는 한국에서 도입한 장비들을 일일이 소개하기도 바쁜 상황입니다. 16. Dywizja Zmechanizowana intensywnie modernizuje się. Ten proces trwa już od kilku lat. W ostatnim czasie, w grudniu ubiegłego roku otrzymaliśmy pierwsze egzemplarze czołgów K2, które trafiły w pierwszej kolejności do 20. Brygady Zmechanizowanej, konkretnie do Moronga. Żołnierze mieli okazję już przetestować ten sprzęt wojskowy na poligonach. Odbyły się pierwsze strzelania i bardzo dobrze ten sprzęt oceniają. Kolejny sprzęt, który otrzymaliśmy, to są armatohaubice K9, które w pierwszej kolejności trafiły. Praktycznie one są podobne do Krabów, także żołnierze bez problemu przesiedli się na ten nowy sprzęt. Chodzi o proces modernizacji technicznej. Otrzymaliśmy również MRAP-y, które są sprawdzone w boju, przede wszystkim w Afganistanie. Trafiły one do pododdziałów ochrony.
Jeżeli chodzi o przyszłość, to w dniu wczorajszym byliśmy świadkami pierwszych egzemplarzy Hajmarsów, które trafiły do naszego kraju i w pierwszej kolejności trafią właśnie one do pierwszej brygady. Do implementacji tego sprzętu przygotowaliśmy się już od dłuższego czasu. 그동안 16기가 수단은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를 사용해 왔었는데요. 독일 업체에게선 느껴보지 못한 빠른 납기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K2 전차의 강력한 라이벌인 독일 레오파르트 2A7 전차는 현재 생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8년 12월 44대의 레오파르트 2A7을 도입하기로 한 헝가리는 현재까지 받은 전차 수가 고작 18대, 18 그러니 욕 나오는 거겠죠. 가장 최근에 인도받은 것이 지난 7월 세대의 전차가 납품된 것이었는데요. 총 72개월 동안 고작 18대로 레오파르트의 경우 한 대당 평균 4개월이 걸린 셈인데 22개월 동안 68대의 K2 전차를 납품해준 현대로템의 경우 한 대당 약 0.32개월, 10일 정도가 걸린 셈입니다. 전차 한 대에 10일이라니 소름이 돋네요. 한국은 당군 할아버지께서 본진 위치를 잘못 잡으시는 바람에 늘 지정학적 긴장 상태에 놓여있는 나라인데요. 전세계 유일 분단국인 상태에서 북중 러일이라는 사이코패스 국가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니 안보 증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었죠. 주변에 정상이 없다 보니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살아남기 위해서 자주국방해야 했고 자주국방을 위해서 국산화에 목숨 걸어야 했습니다. 한국이 현재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뒤늦게 뛰어든 방위산업에서 유의미한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몇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K2 전차의 경우 88% 이상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일각에서 특히 해외 군사 채널에서는 K2 전차에 대해 소개할 때 늘 독일 라인메탈사 L55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다고 잘못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당연하게도 한국에서 생산한 국산 제품입니다. 포신 제작을 전담하던 현대위아는 K1A1 120mm 활강포인 KM256을 국산화시킨 후 국산형 55 국경장 121mm CN08 전차포 개발에도 성공하여 이것이 K2표에 탑재되었죠. CN08은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활강포와 비교해서도 특히 성능이 뛰어난데요. K1A1 전차에 탑재된 M256 규격의 44 국경장 KM256 전차포와 비교해서 약실 압력이 74,000 psi에서 97,000 psi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K276 APF SDS 탄을 기준으로 포구 초속이 1615m/s에서 1800m/s로 높아져 관통력이 약 10%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CN08 활강포의 최대 약실 압력은 690MPa로 독일 라인메탈사의 L55 활강포의 670MPa보다 약간 높으며 중량도 더 가볍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산형 55 구경장 120mm 전차포는 독일 라인메탈사가 개발한 L55 전차포와 비교해 성능면에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으며 일부 영역 개선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실제 터키도 국산형 전차포가 독일산과 동등 이상이라 평가했으며 그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 알타이 전차용 MK120 전차포를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차의 심장 파워팩 역시 한국에서 만든 엔진과 변속기를 탑재하면서 세계를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엔진의 경우 일찍이 개발에 성공하여 탑재되고 있었지만 그동안 변속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며 독일 랭크사의 변속기를 탑재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올해 S&T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국산 변속기가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K2 전차에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S&T 다이내믹스의 변속기는 K9 자주포와 크렛 자주포, 터키 알타이 전차, 호주 레드백 장갑차에도 수출된 상황이죠. 김종도 S&T 기술 소장은 1500마력 국산 자동 변속기에 대해 엔지니어 입장에서 세계 최강의 변속기라고 확신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국내 납품에 실패한 변속기의 경우 일부 부품을 독일 업체에 용역을 줘 만들었지만 8년여의 시간 동안 강건 설계와 변속 제어 장치 등의 핵심 부품 국산화로 완전히 다른 변속기가 탄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S&T 1500마력 자동 변속기는 세계 최초 전진 6단, 후진 3단인데요. 전진 5단, 후진 2단의 독일 제품보다 부드러운 변속을 지원해 주행 안전성과 연비 등의 강점이 있습니다. 폴란드 MSPO 전시장에 참가한 폴란드 군 관계자들은 잇따라 부스를 찾아 이것이 한국에서 만든 전차의 심장이냐며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내 4차 양산 전차에 변속기를 적용하게 되면 폴란드 K2 전차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9,600km 무사고 주행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변속기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한국은 또 다른 수출 잭팟에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독일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수출할 수 있게 되었죠. 수출 강국 대한민국 파이팅. 오늘의 한 줄평. 폴란드는 이제 독거 노총과 리얼리즘 수입해가라. 다른 건 몰라도 한국산 무기는 절대 줄 수 없어. 우크라이나 최대 지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가 최근에 구매 중인 한국산 무기만큼은 우크라이나에 이전해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폴란드 매체
RMF24와 인터뷰를 진행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수십억 질로티를 주고 구매한 무기, 즉 K2 전차와 K9 저주포,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등 납세자의 주머니를 통해 사들인 한국산 무기를 넘겨주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이 무기들만큼은 오직 폴란드 공화국의 안보와 방위에 봉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 장교 500명과 장성 3명을 포함해 약 12,000명의 병력이 러시아에 도착함에 따라 러북 동맹이 공고해지는 가운데 폴란드와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추측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무기들은 지원해줄 수 있음에도 한국에서 도입한 첨단 무기만큼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우러전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 즉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 가운데 특히 첨단 재래식 전력이 전장에 끼치는 영향을 두다 대통령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러전이 발발한 이후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탱크, 기갑, 포병, 보병 등 재래식 전력은 현대전에서 쓸모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현재는 재래 지상전이라고 불릴 만큼 재래식 무기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장이 영토 쟁탈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병력과 재래식 무기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는 병력, 탱크, 보병 전투 차량, 보병 등 재래식 전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히려 전투기와 드론 등 첨단 기술들은 이러한 주요 재래식 작전을 지원 및 보완하는 데 사용 중이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27억 달러 상당의 군사 지원을 제공했는데 주로 재래식 전력 강화를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이에 주력 전력인 재래식 무기 가운데에서 최첨단으로 불리는 신식 장비들은 현재 세계 각국이 꼭 갖춰놔야 할 장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재래식 무기 최강국인 한국의 경우 전차, 자주포, 장갑차, 포탄, 에메랄스 등 기존 재래식 무기들의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첨단 재래식 전력들을 개발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다 대통령이 그토록 아끼고 있는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에메랄스이죠. 일례로 2세대 전차로 불리는 러시아 주력 전차 T-72 전차와 3.5세대 전차로 불리는 한국의 K2 전차는 같은 재래식 무기이지만 기술력에 따른 현격한 성능 차이를 지니고 있는데요. 관통력과 방호력, 장전 속도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며 기동력의 경우 T-72의 경우 톤당 18마력인 반면 K2 전차는 ton당 27마력에 달합니다. 특히 전자장비 시스템에서는 그 차가 훨씬 심해지는데 K2에 장착된 고급 화력 통제 장치, 레이저 거리 측정기,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 열상 적외선 탐지 시스템 등 K2 전차의 화력, 기동성, 방호력, 안전성이 훨씬 우수하죠. 한국이 현재 세계 방산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이유도 이와 같은데요. 한국처럼 거의 모든 재래식 무기를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고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전무합니다. 특히나 지금도 A1, A2, A3와 같은 블록 버전 개발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된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과거에 화려한 무기 생산국들은 많이 있습니다. 폴란드도 유럽 최대 전차 생산국으로서 그중 하나였는데요. 그러나 개발과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환경이었고 결국 한국으로부터 1000대의 전차와 700대의 자주포를 도입하려 하는 것이죠. 한국은 현재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이자 주변 북중 러일의 폐악질에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늘 요구되어 왔고 이에 자국 보유량만으로도 유럽 전체와 맞먹을 만큼 규모의 경제를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폴란드와 한국의 차이점이죠. 폴란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자체적으로 전차를 생산하여 1970년대부터 국내 생산 전차를 수출한 경험이 있는데요. 면허 생산한 T-72M1 전차는 소련제 오리지널보다 신뢰성이 더 높다는 평판을 받아 헝가리와 조지아, 이란, 이라크 등에 팔려나갔습니다. 인도의 T-72 전차 개량 사업도 폴란드 기술로 진행되었죠. PT-91 전차는 2007년 말레이시아 육군 차기 전차 51대 수주 경쟁에서 한국산 K1 전차를 이기고 수주를 따내기도 하였습니다. 인도 육군의 군한 전차도 이 전차의 파생형으로 수출이 내수보다 훨씬 많죠. 특히 콘셉트 전차로 양산에 이르지 못했지만 폴란드가 2013년 선보인 PL-01 전차는 세계 유일의 스텔스 전차로 주목받을 만큼 폴란드는 당시 전차 강국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높은 기술력과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전 이후 군비 축소 시대에 급격히 쪼그라든 무기 시장에서 자국군 수요마저 줄면서 폴란드 방위산업 전체가 오랜 기간 표류했고 이에 강력했던 생산 라인은 전부 철폐되어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반면 1953년 한국은 미국이 지원해준 M48 전차를 수리하고 분해하며 독자적인 전차 생산을 시도했고 1970년대 들어서 국내 중공업 부문과 맞물려 M48A3K, M48A5K 등 M48을 개량 발전시킨 한국형 전차 개발로 이루어졌습니다. K전차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현재 K2전차는 한국군의 4차 양산을 통해 드디어 첫 국산형 파워팩 엔진과 변속기가 탑재될 예정이며 PL 버전의 개량을 통해 한국형 능동방어 체계 KAPS 및 드론 제머들을 갖추게 될 것이며 진행되고 있는 K3 전차 개발을 통해 130mm 활강포, AI 전산화, 360도 상황 인식 헬멧, 하이브리드 동력 장치, 고무궤도, 극대화된 스텔스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K9 자주포 역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점이 무서운 포인트인데요. K9A2의 경우 완전 자동 양전 장치를 통해 탑승 인원을 3명으로 줄이고 분당 발사 속도도 최대 10발까지 크게 늘렸습니다. K9A3의 경우 세계 최초의 유무인 복합 자주포로 한 명의 승무원이 자주포 한 대를 통제하거나 상황에 따라 몇 명이 자주포 한 개 대대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자동 운영 기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죠. 천무 MLRS 역시 이번 폴란드 수출을 통해 계속해서 개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도 세계 최대 14종의 로켓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천무는 앞으로 사거리 800km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량되어집니다. 한국의 재래식 무기들이 끝없이 개량되어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군의 재래식 무기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보유량에서는 한국보다 더 많은 수의 재래식 무기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는 중국이지만 성능적 측면에서 한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중국 CCTV사나 군사매체에서 방영된 중국 식장군 포병부대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의 꽁트와 같았습니다. 중국 식장군은 인도와 국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의 주둔군으로서 중국군이 보유한 최대 화력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 더욱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럼 한번 보시죠. 못 말리는 중공군. 갑자기 장비의 신뢰성 부족을 보여주는 중공군. 발사 차량이 훈련 중 갑작스러운 전기 문제로 인해 정지되고 사전 테스트에서 이미 발견되었어야 할 저항값 증가 등의 결함이 나타난 것은 장비가 고도로 안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현대 군사 장비는 중요한 순간에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결함은 훈련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도 작전 실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식 접점 문제와 불충분한 수리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접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접점과 알코올로 저항값을 낮추는 시도는 매우 구시대적 방법입니다. 장비 유지 보수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적 장비라면 접점 불량 문제 대신 비접촉식 센서를 사용하거나 접점 소재 개선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수동 장전 방식을 고수하는 중공군. 수동 장전은 병사들에게 높은 체력 소모를 요구하며 이로 인해 피로와 실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수동 장전 시간 중 피격을 당할 가능성도 높아 안전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현대 군사 장비에서는 자동 장전 시스템이 표준이지만 여전히 수동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 군 장비의 자동화 수준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 천무가 10발 쏠 때까지도 아직도 장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안테나도 고장이 나게 되는 참담한 상황. 훈련 중 전자전 장비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안테나 문제로 인해 신호가 약해지고 재설치를 해야 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자전 상황에서 안테나의 문제는 단순한 결함을 넘어서 중요한 통신 및 신호관리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는 군의 전자전 대응 능력과 장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며 실전에서 정보 전달과 통신이 끊길 위험이 있어 치명적입니다. 운용하랴, 수리하랴, 오늘도 바쁜 중공군. 장비의 모든 문제 해결을 니젠동이 주도하는 장면은 중앙 집중화된 관리 체계와 체계적인 수리 절차가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이는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전체적인 관리 체계의 미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극한 환경을 대비한 장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군 병사들이 고생하는 모습은 군 장비가 전장 환경에 최적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장전은 언제 되는 것인가? 한편 꾸준한 기술 개발로 K방산의 위상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묵묵히 우리 무기 체계의 완벽한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스타트업들도 있습니다. 바로 최초로 UAE에 드론을 수출한 8월 3일인데요. 8월 3일은 2019년에 설립된 젊은 국방 스타트업입니다. 창업한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탄탄한 기술력으로 우리 군 장병들에게 인지도를 쌓은 업체이죠. 가장 널리 알려진 제품은 즉각 교치 가능 탄피바지와 수동 급속 삽탄기 그리고 수동 급속 탈탄기인데요.
우러전 이후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8월 3일은 세이런이라는 드론까지 개발하여 아덱스 2023에 공개했는데, 세이런은 마치 새처럼 자연스러운 날갯짓으로 활공하는 주류형 생체 모방 드론으로 회전익과 고정익에 국한되어 있던 드론 시장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류의 움직임으로 천천히 접근 후 타격 직접 모터 스피드로 전환해 빠르게 적 전략 자산을 타격하는 자폭 드론입니다. 특히 그 비행 모습은 거의 새와 일치해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해내기 어려울 정도였죠. 이를 흥미롭게 지켜본 UAE 군 관계자는 세이런 치재기 2대를 구매하기 희망했고, 실제로 2024년 7월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UAE 군 관계자는 세이런 드론을 실제 사용해본 결과 드론의 생체 모방 설계와 고급 기술이 결합된 점이 매우 뛰어나다며 우리 군사작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의 협력에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한화, LIG, 카이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8월 3일과 같은 방산 스타트업이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 한국의 방산 생태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한국 방산의 강함이기에 앞으로 기술력으로 승부보는 여러 신생업체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한 줄 평, 오늘 영상만 보면 중공군을 병신 머저리로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알았지? 예전에는 우리가 기술을 이전했지만 현재는 우리가 오히려 배워갑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록히드 마틴 항공사업 CEO 그레그 울머의 발언입니다. 세계 최고의 방산기업이자 외계인이 만든 전투기로 불리는 현존 최강 F-22, 5세대 스텔스기이자 전세계 베스트셀러인 F-35, 우크라이나전 게임 체인저가 된 F-16 전투기 등 세계 최정상 전투기들을 생산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은 한국이 1990년대 블랙호크 헬기 F-16을 조립 생산하던 시절부터 T-50 초음속 항공기를 공동 개발해 수출하고 있는 지금까지 약 40년간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데요. K전투기의 걸음마 시절부터 KF-21이라는 4.5세대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오늘날까지 모든 과정을 쭉 지켜봐온 록히드 마틴입니다. 그리고 F-22와 F-35 개발을 전담하며 약 20년간 록히드 마틴의 항공사업 CEO를 역임하고 있는 그레그 울머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항공산업을 콕 집어 이렇게 말했죠. 미국이나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는 한국만의 제조 엔지니어링 역량이야말로 오늘날의 성공 요인이다 라고 말이죠. 카이는 2005년부터 F-16의 전방, 중앙, 동체를 제작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공격 헬기인 아파치 헬기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죠. 매달 5대 규모의 아파치 헬기 동체 구조물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실력을 인정받아 2002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아파치 헬기는 이미 600대 이상 출하된 상태입니다. 이에 그레그 울머는 카이나 하나에로스페이스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름도 생소한 중소부품 협력사들의 제조 기술력 하나하나가 모두 세계적이라고 극찬했는데요. 그레그 울머는 대한민국 산업은 경제적이면서도 최고 품질의 소재를 생산한다며 항공기 금속 부품 제조 전문업체 켄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칭찬하였습니다. 연매출 수백억 대의 중소기업을 연매출 100조 대의 회사의 CEO가 극찬한 데에는 한국인들이 지닌 손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켄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록히드 마틴의 주요 품목인 C-130 수송기의 핵심 부품을 직접 제작하여 공급하는 회사였기 때문이죠. 항공기는 작은 결함이라도 있으면 띄울 수조차 없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한국 업체들은 록히드 마틴, 보잉 등 주요 기업 1차 협력사로서 초정밀 가공과 고난도의 조립이 필요한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머 CEO는 세계에서 비슷한 파트너십 기회는 많지만 한국 그리고 카이와의 협력은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었던 특별한 파트너십이라며, 과거에는 기술 이전으로 한국 방산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았다면 현재는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이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어 록히드 마틴이 한국에게 배울 점도 많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그레그 울머는 2022년 전 세계에 T-50 계열 항공기 1000대 이상을 판매하는 협력 합의서를 카이와 직접 체결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였죠. 울머 CEO가 언급한 대로 한국 항공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차별화되는 제조 엔지니어링 역량인데요. 최근 카이의 고정익기 공장 내부 영상이 방위사업청을 통해서 공개되었는데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최첨단 시스템으로 가동되는 스마트 공장이라는 점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KF-21 각 기체는 전방, 중앙, 후방으로 나눠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부품들은 설계된 규격에 맞게 로봇에 의해 조립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평 미익과 수직 미익과 같은 부품들은 개별적으로 제작된 후 연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오차는 11,000분의 1인치입니다. 감이 오지 않는 수치인데 그 오차가 A4용지 두께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적은 오차를 지닐 수 있는 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패스, 동체 자동 체결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레이저로 동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유압 기둥을 움직여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여 완벽하게 조립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특수한 탄소 복합 재질인 KF-21 주입과 동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약 3,400개의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이 작업에는 WJ-DS라는 자동화 로봇 장비가 사용됩니다. WJ-DS를 이용하면 오차없이 매우 정확히 25초 만에 구멍을 뚫을 수 있지만 수작업으로 하면 구멍 하나 뚫는데 2분 30초가 걸릴 뿐만 아니라 긴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고 자칫 실수라도 하여 구멍을 잘못 내는 순간 모든 작업이 초기화가 됩니다. 이처럼 KF-21 단자형 시제기 조립에 사용된 부품은 모두 22만여 개로 볼트와 너트, 리벳만 7,000여 개, 튜브와 배관은 1,200여 종에 달한다고 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전세계 최고의 첨단 항공 공장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카이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원자재 입구부터 출하되는 순간까지 모든 공정이 디지털화되어 단 3명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A350동입니다. 심지어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 안쪽으로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지 않죠. 카이 사천 본사의 A350동은 여객기 날개 골격을 구성하는 복합 소재의 핵심 구조물인 윙립 제작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어떤 항공기 제작사에도 A350동과 같은 고효율의 공장은 없는데요. 이 공장의 자동화율은 98%에 달하는데 스마트 팩토리의 대명사로 꼽히는 독일 지멘스 공장의 자동화율이 85%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보다 훨씬 높은 자동화율인 셈입니다. 오늘날 A350동은 해외 바이어가 본사를 방문해도 쉽게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장비와 치공구의 배치, 원자재의 입고와 생산물의 출고에 이르는 전 과정에 카이의 독보적 혁신이 가득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한 결과이죠. 전사적으로 A350등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다면 카이가 개발하고 있는 회전익, 고정익기의 모든 부분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수 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스마트 팩토리가 완공되기 전 기술자들의 손을 거쳐 한 개의 윙립을 생산하는데 8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45분으로 단축됐다며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있으며 가동률은 90%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원청인 에어버스가 빠른 납기 속도와 부품 내구도의 놀라움을 드러내며 스마트 팩토리의 운영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카이는 원청 기술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에어버스의 다른 해외 협력 업체들이 카이로 견학을 오더라도 스마트 팩토리만큼은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상당히 빠르게 벤치마킹하는 일본 업체들의 접근은 애초에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음을 알렸죠. 이러한 기술력이 하나둘 축적되어 현재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이러한 개발사를 보고 기적이라고 평가했는데 개발 기간이 말도 안 되게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술자들이 우리 그 1호기 이제 첫 시험 비행 뜰 때 보고 다가와서는 야 너희들 하다가 말 줄 알았어. 이건 기적이다. KF-21은 2015년 12월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불과 6년 만에 하늘을 날았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 전투기 개발 선진국도 신형기 개발을 시작한 뒤 전력화까지 최소 1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제기의 비행시험 중 수많은 결함, 심지어 추락 사고까지 발생하기도 하죠. 그러나 현재 1000여 회에 달하는 비행 과정 중 단 한 번의 심각한 결함 없이 순탄한 개발 과정을 보이고 있는 KF-21은 말 그대로 기적이며 전투기 개발 실적이 거의 없는 한국이 선진국의 개발 속도를 따라잡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약 30년간 개발 중인 젠35 2.0 FC-31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출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매체들은 오늘 12일 개막하는 중국 최대 에어쇼인 주하이 에어쇼에서 차세대 항공모함에 탑재될 스텔스 전투기인 젠35가 일반에 최초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는데요. 매체는 젠35가 언제 공개될지 조급해 말라 곧 주하이에서 만나자 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또한 주하이 에어쇼에서는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인데요. 여기서 중국의 치명적인 실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현지에 도착한 수호이 57의 경우 에어쇼가 시작하기 전에 일반에 공개되어 많은 중국 밀리터리 팬들이 찾아가 근접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지만 젠35의 경우 펜스를 쳐두면서 근접 영상 촬영은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수호이 57의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수호이 57 초근접 영상에서 스텔스기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볼트와 너트 체결 및 페인트 도료의 도색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볼트의 위치는 제각각이었고 단차가 심해 벌어져 있었으며 도료는 벗겨지거나 두껍게 칠해져 러시아가 주장하는 만큼의 RCS 값이 나올 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여러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호이 57이 조리돌림을 당하게 되자 중국은 긴급히 젠35를 펜스 밖으로 빼내둔 것인데요. 사실 러시아로부터 거의 모든 항공 기술을 습득했다시피 한 중국은 안 그래도 전투기 내구성 저하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 공영 매체 CCTV 산하 군미천하에서 공개된 중국 주력 전투기 젠10B의 경우 비가 오거나 물이 닿게 되면 동체 표면 안으로 물이 들어가 전자장비에 고장이 나거나 볼트와 너트가 부식이 되어 내구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발언을 다른 사람도 아닌 중국 항공 엔지니어가 직접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不过李师傅也告诉我
还有一个工作是我可以尝试的，那就是给我们的歼10B歼击机洗个澡，洗一个简单的澡。大家看我拿着这块啊，这是块海绵，但是这不是一般的海绵啊，这是我们用来给飞机外表做清洁用的海绵。李师傅，我们一般什么样的情况下要对飞机做这种表面这种清洁？我们一般都是在准备日，如果在飞行后和机械日的时候对飞机进行清洁润滑。那像清洁讲的就是把飞机的表面灰尘、油迹进行清洁。那这清洁对整个这飞机的状态来说它有一个什么样的作用呢？清洁主要是防止飞机上一些油迹和污垢对飞机表面它这个有一些腐蚀。如果你长时间不清理，它就会对这个有一些影响。所以这不光是个好不好看的问题，是吧？对，不是好不好看的，防止这个你鞋底沾一些这个石子儿，会损伤这个飞机的蒙皮。这机上哪些地方是能踩的呀？它不能踩的部位有一个禁止踩踏的，一般这个能活动的部位，比如说前缘襟翼和升降副翼、内外侧升降副翼都是不能踩的，其他部位都没有。咱们这三角翼主体是这地方是可以踩啊。行，好嘞，那我们就用这个，就像正常的擦就行，正常擦玻璃这么擦是吧？这个不能像我们这平常洗车似的拿那个水咔一冲，不行。对，如果水渗到这个蒙皮里面，下面都是机件，都是这个金属的，容易生锈。而且平时我们都非常注意这个防雨防潮。那确实，那就只能是靠我们一点一点去擦这些上面的这个。它这个里面就是清水是吗？不是，里面有洗洁剂。有洗洁剂啊？是普通的清洁剂吗？还是说飞机专用的？专用的清洁剂是吗？按照我们的细则规定，就是一架飞机固定给一个地勤机组。所以有的时候有一些有故障，或者是有一些比较棘手的故障，可能1天排不完，2天排不完，这种时候就比较烦躁。就跟家里孩子生病。对，就像家里孩子生病一样，几天找不到什么原因，就特别烦躁。 그래서일까요? 중국은 자신의 주력 전투기인 젠10을 해군 항공대에도 수십 개 운용하면서 함재 기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십 년이 지난 현재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바닷바람이나 해수에 의한 부식 가속화 우려로 보고 있습니다. 바닷바람 및 해수에는 염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염분이 금속 표면에 부착되면 금속의 부식을 가속하기 때문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청 코팅이나 방청제를 사용하여 금속을 보호해야 하는데 애초에 제조기술 부족으로 단차가 극심한 중국 전투기에서 방청제의 효과가 미미하고 정기적으로 세척하기에는 일일이 스펀지를 써야 하기에 시간 대비 효율이 극심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개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ADD 항공시험 동안에 자리잡은 한국형 초음수 전투기 KF-21 4호기의 극한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온도를 영하 10도 이하로 낮춰 초고압 분무기로 물을 마구 뿌려대었는데요. 곧이어 물이 얼어붙으면서 전투기 표면이 얼음판처럼 변했습니다. 날개인 한겨울 처마처럼 고드름이 빼곡하게 달리기도 하였죠. 이는 높은 고도에서 악천후를 만나 전투기가 결빙됐을 때 각종 항공 전자장비가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지원 선임연구원은 결빙 환경에서 항공기 정상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계통을 점검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됨이 다 확인되었다라고 했죠. KF-21 시제기는 개발 이후 지금까지 수십 차례 저온, 고온, 강우 시험을 진행하였고 모든 시기가 단 한 차례의 누수, 결함, 파손 없이 극한의 비행 환경에서도 너끈히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내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높은 사양의 재원을 자랑하는 것은 어떤 국가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터키가 제작한 슈퍼 킹왕짱 칸 전투기나 중국의 제니10, 젠35, 러시아의 수호이 57 등 재원만 놓고 보면 전세계 모든 전투기들 가운데 특출나게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운영될 때 그 차이점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중국이 수백 대의 전투기를 만들어 놓고도 항공모함에는 고작 4-5개의 함재기만 실어 떠다니는 이유는 단 하나, 불안하기 때문이죠. 실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인생은 실전이야 천만아. TA-50, czyli takie mniej zaawansowane samoloty szkolno-bojowe właśnie. F-50을 얕보고 있는 자칭 군사 전문가들은 머지나 큰 코 다칠 거다. 한국의 F-50 전투기 구매는 여전히 폴란드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새로 부임한 치자리 톰치크 폴란드 국방차관이 F-50 도입을 비판한 이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당시 톰치크는 단 며칠 만에 구매 결정이 이루어졌고 부장이 없는 쓸모없는 전투기 도입은 결국 폴란드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감사실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톰치크 차관이 주장한 장착할 무기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훈련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정부 시절 FA-50 계약을 추진한 브라샤코 국방부 장관을 저격하고자 했던 것이었지만 엉뚱하게 불똥은 FA-50 기체 성능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접한 대다수의 폴란드 네티즌들은 FA-50을 쓰레기라고 지칭하며 즉각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비판 강도를 높여갔는데요. 그러나 현재 FA-50의 실효 운용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 FA-50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반대파들의 네거티브 공작이 무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선 현 정부가 비판하는 비무장 이슈를 제외하고 FA-50에 대한 현재까지 실제 공군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저렴한 대당 단가, 낮은 훈련 비용, 빠른 납기, 쉬운 기종 전환, 높은 가동률, 우수한 후속 지원, 탁월한 호환성 등을 장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사실상 단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실 운영자들의 주장입니다. FA-50은 폴란드가 요구한 최고 사양의 예비 부품과 무장을 다 합쳐도 대당 가격이 3천만 달러 안팎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F-16 바이퍼의 단가는 7,300만 달러, 그리펜 EF의 단가는 6,500만 달러 정도로 FA-50의 2배가 훌쩍 넘죠. 시간당 유지 비용도 다른 4세대 전투기의 30% 정도인 3,500달러로 알려져 있는데요. 게다가 조종사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복좌 형태로 제작돼 훈련생과 교관이 동승할 수 있어 효과적인 운용도 가능합니다. 실제 폴란드 공군의 노박 장군은 FA-50은 약 1시간의 비행에서 1.5톤가량의 연료를 소비했다. 만약 F-16 기준이었다면 3.5톤이 들었을 것이라며 이 숫자만 봐도 폴란드 공군이 훈련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말했죠. 또한 납기는 거의 기네스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2022년 9월 1차 계약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FA-50 전투기 12대를 인도받은 폴란드인데요. 자동차도 아니고 전투기를 한 달에 3대꼴로 납품한 셈이죠. 여기에 조종 특성과 인터페이스가 F-16과 유사해서 기종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짧은 FA-50인데 폴란드 제23 전술 공군기지 사령관 크지슈토프 소비에츠키 대령은 F-16을 조종할 줄 아는 파일럿이라면 단 8시간의 전환 훈련으로도 FA-50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동률 측면에서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한국에서의 FA-50 가동률은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일례로 폴란드가 이전까지 운용하던 이탈리아 M346 훈련기의 경우 연간 가동률이 45% 밑을 맴돌았죠. 현재 폴란드 FA-50 12대도 높은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잠시 영국산 사출 좌석에 대한 승인을 못 받은 1675기 세대가 전력화된 이후 꾸준히 가동률 75%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후속 지원 역시 FA-50 도입의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이는 폴란드와 FA-50 후속 지원 협약을 체결하면서 총 수명주기 4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급, 정비, 기술 지원 등의 후속 지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카이의 후속 지원 능력은 세계 탑급으로 알려져 있는데 FA-50 PH를 도입한 필리핀도 15년간 쌓아온 후속 지원 경험에 크게 만족하며 최근 새로운 PBL 사업을 카이에 수주하였죠. 지난 8월에는 필리핀 공군이 참가한 연합공중훈련 피치블랙에서 필리핀 엔지니어 팀이 아닌 카이 엔지니어 팀이 해외 파견을 나가 당시 모든 기체 중 유일하게 100% 가동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서방 기체와의 높은 호환성도 FA-50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폴란드가 운용하고 있는 F-16에도 없는 링크 16이 FA-50에는 탑재되어 있는데요. 링크 16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군사 전술 자료 교환 네트워크로 군용 항공기뿐만 아니라 해상 및 지상군과 함께 실시간으로 자신의 전술 사진을 교환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로써 F-15, F-16, F-35와 같은 항공기 하이마스, 호마르케이와 같은 지상군과 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데 로우기로서 정찰, 탐지, 항공 순찰 임무를 맡은 FA-50에게 큰 장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장점만 가득한 FA-50인데 폴란드 현 정부 인사들은 전 정부를 까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FA-50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비판했는데 무장이 없어 쓸모가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무장력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닌 F-16만큼의 다양한 무장, 즉 중장거리 암람 120 그리고 단거리 AIM-9X를 탑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단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아직 탑재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한국이나 카이 또는 FA-50의 성능의 문제가 아닌 폴란드 정부와 미 레이시온, 미 정부와의 협상이 부진한 원인입니다. 전 정부에서 4개월 만에 12대 FA-50을 도입했으면 현재 정권을 잡은 지 1년이 넘은 현 정부에서 미국과 빠른 협상을 하면 될 일인데 아직도 지난 정부만을 탓하고 있는 것이죠. 암람이 통합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현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걸 스스로 말하는 꼴로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 최대 군사 매체인 디펜스 입사에서는 FA-50에 대한 집중 분석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최근 불거지고 있는 FA-50에 대한 비판을 오목조목 반박하면서 FA-50을 얕보는 것은 군알못, 군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막 도착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체이 쇼파, 무엇을 보셨나요? 어디에 다녀오셨나요? 이번 출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주최한 것으로 폴란드가 구매한 FA-50 경공격기와 세계 최고 수준의 KF-21 전투기를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주최한 것입니다. 출장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은 FA-50이 생산되는 공장과 이 전투기들이 운영되는 세계 최대 FA-50 기지 팔비행단을 방문한 것입니다. 또한 FA-50이 생산되는 곳 근처에 위치한 사천에서 열린 에어쇼에도 참석했습니다. 한국 사천의 공장은 매우 훌륭한 수준이었습니다. FA-50의 최종 조립 라인에는 약 20대의 FA-50이 있었고 이 중 6대는 폴란드용으로 그중 3대는 꼬리 날개가 장착된 상태로 폴란드 전용 전술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TA-50 훈련기도 생산 중이었는데 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군대를 위한 것입니다. 한국은 확실히 좋은 본보기가 되지만 모두가 만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폴란드에서는 FA-50 전투기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FA-50 전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FA-50 도입을 옹호해왔습니다. 초기에는 트위터에서 소수의 지지자들만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전투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조종사들과의 대화에서 FA-50은 비행시간당 비용이 낮아 F-15, F-16, F-35 등의 전투기들을 대신해 훈련 비행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FA-50을 이용해 F-16으로의 전환 훈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급 훈련을 마친 후 FA-50에서 추가 교육을 받고 F-16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F-16 부대의 비행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FA-50은 단순 훈련기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팔비행단의 조종사는 FA-50이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기지임을 강조했습니다. FA-50은 전투용 기지에 배치되어 있으며 전쟁 시 서울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FA-50은 블록 10 버전으로 공중 방어 임무와 북쪽에서 오는 적을 타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전투기와 교전할 때에도 효과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개발된 103km의 사거리를 가진 KGB 글라이드 폭탄 등 다양한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화폐로 약 50만 즈워티, 즉 약 12만 달러 정도입니다. 이 가격에 장거리에서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으며 500파운드급 폭탄 6개 또는 2000파운드나 500파운드 폭탄 4개 그리고 KGB 유도 폭탄은 최대 4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4대의 FA-50이 출격하면 최대 16개의 목표를 먼 거리에서 정밀하게 폭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기지는 매우 방대했습니다. 그곳에서 F5 타이거 전투기도 보았는데 FA-50이 이를 대체하는 전투기입니다. FA-50을 작은 전투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타이거도 크기 면에서는 전투기로서 아무 문제가 없으며 FA-50보다 더 작습니다. FA-50도 충분히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얕보지 마세요. 또한 FA-50의 PL 버전은 더욱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사천 에어쇼에서는 KF-21용으로 개발 중인 300km 사거리의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모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F-16용 자슴 미사일의 초기 버전과 유사한 사거리입니다. 이런 무장이 더해진다면 FA-50은 전장에서 더욱 효과적인 전력이 될 것입니다. FA-50에 대해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폴란드에서 이 전투기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국방부가 왜 이를 구매했는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잘 설명하지 않아서입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 많은 잘못된 정보가 떠돌게 되었습니다. FA-50은 F-16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전투기는 공중 감시 임무에 이상적이며 비용이 적게 들고 조종사 훈련에도 적합합니다. 가벼워서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폴란드 네티즌들의 반응도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FA-50을 비판했던 여론이 거셌던 폴란드였지만 현재 옹호하는 쪽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비판하고 미화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 기술 발전과 산업 수준은 폴란드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사용되는 폴란드와 한국의 모든 종류의 유명 제품 브랜드를 나열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더 겸손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들은 축구를 시작한 지 30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에게 축구하는 방법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투기 조종사는 비행을 하지 않으면 자격증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관제소에서 필요한 시간을 유지하려면 항공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련 붕괴 이후 생명 유지 장비를 반환했습니다. 빨리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F-50 게필러를 구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추가 F-35나 새로운 F-16을 구입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미국이를 포기한 후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F-50의 큰 지지자였고 제 의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좋은 전투기를 결정짓는 것은 탄약과 장비입니다. 라고 하였죠. 일부 폴란드가들이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단점인 F-50의 빈약한 무장은 오히려 현재 기회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무장력만 해결된다면 F-50은 이제 더 이상 까고 싶어도 절대 까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기체가 된다는 것이죠. 암람 120과 AIM-9X 탑재가 확정된다면 손쉽게 해결될 일이지만 만에 하나 탑재가 불가하더라도 F-50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인 카이가 미리 대안을 만들어놨기 때문이죠. 최근 카이는 독일 디일 디펜스와 국산 전투기 무장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KF-21에 이어 F-50까지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무장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 레이시온의 AIM-9X 사이드와인더와 동급의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여기에 또한 영국 MBDA와도 계약을 체결하며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도 추진하고 있는데 미티어는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암람 이상가는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서 사거리가 200km를 능가하는데 램제트 엔진의 일종인 덕티드 로켓의 적용 덕분입니다. 이에 암람 120을 대체할 수 있는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죠. 이처럼 유럽산 미사일의 통합만 승인이 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KF-21의 경우도 당초 암람과 사이드와인더의 통합을 허가해주지 않았지만 이후 영국 미티어와 독일 아이리스-T 통합 계약이 체결되자 뒤늦게 미국이 두 미사일의 통합 허가를 내주었고 덕분에 KF-21에는 4개의 미사일이 모두 통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 다양한 무장이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도 KF-21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죠. 이미 KF-21 통합이 확정된 상황에서 카이가 디일 디펜스와 MBDA와 미사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F-50의 통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F-50을 그야말로 극한의 가성비 기체로 만들어주는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에서 공개한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게 된다면 단점이 없는 기체로 카이가 목표로 하는 1000대 수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천 에어쇼에서 F-50용으로 공개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사거리 300km에 속도는 마하 2.5,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모듈화로 공대지와 공대함 미사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시커는 레이더 탐색기, 전자광학, 적외선 영상 센서를 둘 다 사용하는 듀얼 모드가 장착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레이더, EO, IIR 시커 조합은 상당히 다채로운 조합인데 상대의 전자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 모드로 유도 방식을 채택한 것이죠. 한마디로 재밍 불가 무정 미사일, 초음속에 달하는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은 4.5세대급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F-16 바이퍼에도 탑재되지 않은 미사일이기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동남아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이 F-50을 사용할 때 극강의 초음속 유도 미사일까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F-50 안 사는 게 호구고 비리다. 오늘의 한 줄 평, 폴란드와 인니 국기 구별법. 피를 더 흘려야 정신 차리면 폴란드, 피가 거꾸로 솟아버리면 인니.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